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답변을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지레 예단을 해서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느 회사의 김 과장이 퇴근을 했는데 이 잠잘 시간이 됐는데 잠을 안 자. 그래서 마누라가 뭐 걱정이 있어 잠을 안 자느냐,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박 대리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내일 갚아주기로 했는데 돈 100만 원이 없다 이거야. 그래 지금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말 들은 부인이 박 대리한테 전화를 따르릉 걸더니, 거기 박 대리님이시죠? 여기 김 과장 댁인데요, 내일 아침에 우리 남편이 100만 원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 없거든요. 그래 딱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얘기가, 이제 걱정은 박 대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잠이나 자라 이거야. 괜히 나무 걱정까지 할 필요. 돈 받을 놈이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없다는데 뭐 어떡할 거냔 말이야. 자, 지금까지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 일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은 직업을 평생 해오셨는데 무지무지 힘만 들고 안 됐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어떤 일본 의사가, 무지하게 심심한 의사 같은데, 인간이 태어날, 한 생명체가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평생에 이 배출하는 정자수와 난자수를 계산해 보면 50조 분의 1이랍니다.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50조 분의 1이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그렇게 산다면 생명의 존엄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면 일도 즐겁게 돼요.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먼저 셀프 안더스탠딩,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통상 자기 이해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자기 수용, 셀프 액셉팅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수용이 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자기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자기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마지막 단계가 셀프 오프닝입니다. 자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은 자기를 이긴다고 그럽니다. 노제 도덕경에 보면은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를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생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 또는 실패라든가 또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실패를 했던 분들은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자기 계급장을 띄시라고. 누가 뭐라고 하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 선거철이 돼가지고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었는데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회균등이에요. 기회균등, 무지무지 중요해요. 기회균등, 그리고 공정거래입니다. 페어 트레이드. 그리고 공정분배예요. 페어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험금이 적고 어떤 사람은 많고, 이건 페어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에요. 페어 트레이드,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갑이 을의 가격을 후려친다. 이건 페어 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건 시장 논리가 아니고 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 기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페어 트레이드가 돼야 되고, 페어 디스트리뷰션, 요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애터미에서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혹시 회원이 된다거나 사업자가 되는데 무슨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기회균등이,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아. 기회균등이에요. 페어 트레이드. 결코 누군가가 힘센 사람이 착취한다거나 뜯어먹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페어 디스트리뷰션, 자기가 공헌한 만큼 보수가 나갑니다. 반드시 공헌한 만큼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 페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건 적게 일한 사람이건 똑같이 주는 걸 페어 디스트리뷰션,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것은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게 공정한 겁니다.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운운의 야단인데 그건 왜 하는 일은 같은데 공헌은 같은데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냐 하는 것으로부터 불공정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공정하게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분들이에요. 그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얘기를 전에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창립을 하고 창건을 하고 무학대사하고 이제 한가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무학대사에게 대사, 오늘은 우리 임금과 임금의 스승 왕사로서가 아니고 인간 이성계 대 무학으로서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상대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태조 이성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학대사를 보니 마치 돼지처럼 보이는구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제가 전하를 뵙기는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께서 아니 나는 대사를 욕을 했는데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칭찬하오? 그랬더니 돼지의 눈에는 만사가 돼지로 보이고 모든 사람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한 거예요 지금?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패러다임.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눈 또는 어떤 현상을 보는 눈, 그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사고의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져요. 접근 방법이 달라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왕 그러면 헨리 포드를 이야기합니다. 헨리 포드 잘 아시죠?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입니다. 그 양반이 T형 자동차를 안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 자동차 못 타고 다녀요. 그 당시에 T형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에서 나오기 전에는요, 그건 고급 귀족들, 재벌들이나 타는, 장난감으로 타는 차였어요. 그러나 포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값싼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면 노동자들도 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노동자가 자동차를 살려면 어떻게 된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왕창 주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노동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우리 자동차 팔아주면 우리가 이익 아니냐. 맞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T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보다 가격을 몇 분의 1로 다운시켜야 되면은 대량 생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A라는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런 자동차를 이 값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A라는 간부가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드 그 회장이 듣고 있다가 자네 말이 맞네, 현대 기술은 못 만들지 그랬단 말이에요. B라는 간부에게 자네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나? 그랬더니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네 말이 옳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황희정승처럼, 그러니까 다른 C라는 간부가 아니 회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만들 수 없다는 사람도 맞다고 그러고 만들 수 있다는 사람도 맞다고 그런다면 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놈은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놈은 만드니까 둘 다 맞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자,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금묵자 흙입니다. 묵은 먹묵자입니다. 어르신들 잘 아시죠? 먹묵자. 요 거물 흑자입니다. 먹을 가까이 한 놈은 검다 그 말이에요. 요건요 부현이라는 사람이 쓴 태자소부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잠언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있어요. 무릇 새와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어 겉틀에 따라서 모나게도 되고 둥글게 된다. 나무는요 그걸 깎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새도 녹여가지고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또 틀을 잡아두는 도지개가 있어 도지개에 따라 습관과 성질이 길러진다. 활 휘면은 도지개로 딱 잡지요 이렇게. 그걸 도지개라 그래요. 이런 까닭으로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은 모래입니다. 주사 인주 만드는 거.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붓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자,
또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조화로우면 울림이 맞고 형태가 바르면 그림자 역시 곧다.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으면 내 그림자도 삐딱하게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내 그림자도 밝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환경의 영향이 무지무지 크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림자는 뭡니까? 그 성과예요. 네가 일하는 성과도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것은 맹모 삼천지교하고 똑같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것은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열여전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열여전 속에 이 비석도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자 어머니가 맹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는 집이 공동묘지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하는 짓이 장사 지는 일만 하고 있어. 왜냐하면 어린애 눈은 그만 보니까.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아이고 이곳은 내가 아들을 키우지 못되네.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시장 근처로 갔어요. 시장 근처로 가니까 맨날 장사하는 놀이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애들은 그렇게 순진하죠.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아이고 이것도 내가 아들 키우지 못되네. 그래가지고 학교 근처로 갔더니 공부하고 예법을 한 걸 매일 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가 아들을 키울 만한 곳이다. 그렇게 해서 맹자를 대학자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열여전에 나와 있어요. 요 비석 요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워놨어요. 맹모 삼천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맹자고 요 책을 쓴 유향이고 요 맹자의 사당입니다. 자, 맹모 단기. 그 열여전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맹자가 커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간다는 게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스승을 찾아 공부하러 갔는데 오늘 갑자기 돌아왔어요 이놈이. 기별도 없이. 그래서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는데 아들을 보고 그래 네 학문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소리가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맹모 단기라는 게 짜고 있던 배를 잘라버린 겁니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맹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도중에 공부를 그만두는 것은 내가 배를 짜다가 배를 잘라버린 것 같다. 이게 뭐가 되냐? 그걸 보고 맹자가 크게 느껴가지고 자사는 저명한 학자입니다. 사서 중에 중용을 썼다는 그 자사, 공자의 손자입니다. 그 공자 자사를 스승으로 섬겨서 대학자가 된 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그만두면 배를 짜고 있다가 배의 날씨를 잘라버린 거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배가 되겠냐?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는 서로 모인다. 같은 것끼리는 서로 모인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할 수 있다. 또는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방위유치 무리군분 기륭생이. 삼라만상은 그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 나누어 살며 기륭이 거기에 생긴다. 자, 기륭생이.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누구와 친구를 이 친구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람과 흉함이 거기서 나온다. 맨 건달들이나 깡패들하고 같이 사귀면 어떡하겠어요? 그짓하고 살겠죠. 펭귄하고 무슨 물개하고 모여 사는 거 봤습니까? 저끼리 모여 살아요. 요거 들소대인데 저끼리 모여 살고 얼룩말 저끼리 모여 살아요. 이게 방위유치입니다. 저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애터미는 모여 살 만한 곳인가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누가 좋다고 하니까 하고 싫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과연 여기는 모여 살 만한 곳인지 과연 이쪽 애터미 사람들은 사귈 만한 사람인지를 주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애터미에서는 금방 앞에 본 바와 같이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리더스 클럽을 창립했다 그랬죠.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82명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은 8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밤낮 없이 뛴 사람들이 밤낮 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뛴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공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모여 살 만한 곳이다. 사귈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 문제인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인데 아주 절망적인 토론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라는 거 아시고 있죠? 최고에도 보통 뭐 좀 한두 배 높다 그게 아니고 OECD 평균의 10배, 10배. 10배라고. 그게 자살이 많아요. 왜 그러냐? 노후 생활 자금이 없어. 자,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사회의 현실이 옛날에 농경시대나 산업화 초기에는요,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 퇴임할 때 거의 근무했어요. 맨날 저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뭐였습니까? 만냥과장 드라마였죠? 자기 친구들은 다 이사 됐는데 지금까지 과장인 사람, 지금 같으면 다 쫓아내버리고. 근데 그때는 아무리 과장이라도 선배 대접하면서 그렇게 정년 퇴임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신고용 없어졌어요. 자영업의 어려움. 지금 자영업이 초토화되고 있죠. SSM이라든가 대자본이 골목 상권을 점령하면서 과거에 골목에서 쌀 장사하고 연탄 장사하고 무슨 구멍가게하고 뭐 미장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세탁소가 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우고 기르고 부모 봉양하고 평생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가게세도 안 나와. 왜? 대형마트가 생겨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자영업 가지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OECD, 즉 정부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게 한국의 자영업이에요.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가 58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의 2배예요. 2배. 지금 자영업자가 절반으로 줄어야 겨우 먹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2배야, 지금. 그래서 정부 관계당국에서도 지금 대형 도산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 지금 몇십 년 회사 생활 해가지고 겨우 집 하나 사고 이제 퇴직금 얼마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창업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형 도산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 워킹푸어. 워킹푸어는 일하고 있는데 현재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도 가난하다. 그런 말이죠. 이게 한 10% 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보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다 하우스푸어. 집을 샀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아파트를 팔아도 대출금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깡통주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평생 생활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이건 노후 생활비뿐만 아니고 지금요,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이요, 1년에 50만 명이 졸업합니다. 대학원에서 5만 명이 나와요. 그럼 55만 명이 나오죠. 55만 명이 나오는데 통계에 따르면 괜찮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만 명밖에 직업을 못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25만 명 중에 그 중에서 괜찮은 직업, 큰 대기업이라든가 큰 은행이라든가 또는 외국계 은행이라든가 이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여기에 취직한 사람 5만 명밖에 안 돼요. 5만 명. 그러면 55만 명 졸업해가지고 5만 명만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50만 명은 알바로 하든가 무슨 뭐 인턴 하든가 또는 뭐 해외 연수 간다고 나가버렸던가 안 그러면 군대로 가버렸던가 안 그러면 저 서울대 옆에 고시촌에 들어가 앉아있던가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후. 근데 왜 우리 노인들의 자살이 이렇게 많으냐? 노인들이 왜 자살하냐면 빈곤에서 자살한다. 이게 빈곤에서 자살 그 설문해보면 당신은 왜 죽고 싶으냐? 설문해보면 1위가 뭐가 나온지 알아요? 질병. 두 번째가 빈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질병이라고 나온 게 빈곤이에요.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빈곤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 사회보장, 공적 이전이라고 그럽니다. 공적 이전이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0만 원 받던 현직에서 근로세대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년 퇴임을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1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15%예요. OECD 평균은 60%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는요, OECD 선진국들은 뭐 그러다 거덜났지만은 100만 원 받다가 퇴직을 해도 정년 퇴임을 해도 60만 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100만 원 받다가 15만 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 그걸? 자,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돈을 벌고 평생 살아가는데요, 무슨 돈이 최종 목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노동과 소득 획득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누면 4개로 나옵니다. 노동소득이 있고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노동소득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게 임금소득이에요.
회사에 취직해서 공무원, 그 다음에 어떤 공사 이런 데 취직해서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이걸 임금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자가 있어요. 고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은요, 노동 공급이 중단되면 소득이 중단돼 버려요. 내가 회사에 나가다가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공급도 중단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여기서 소득을 얻는데, 여기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희망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근로세대의 소득을 얻어서 요 자본을 늘리자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세대에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임금을 받아서 은행 예금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퇴직을 하더라도 요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저축을 해서 이걸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많지가 않아요. 다음, 자유업과 자영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노동과 소득을 교환한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이것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동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겁니다. 이게 개업의사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연예인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점, 미장원, 지금 요런 옛날에 자영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노동과 소득을 맞바꾸는 형태의 소득 획득 방법이에요. 내가 미용사인데 어떤 이유로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이유로 그만두면 소득이 당장 제로가 된다.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면 소득이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소득 또는 노동과 소득을 맞바꾸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이걸 늘려서 이 4번 자본 소득이 있도록, 캐피탈 인컴이 있도록 캐피탈을 늘리려고 그래요. 자본을 늘리려고 그런다. 이 자본만 충분히 늘리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밤낮으로 365일 일해서 자기에게 소득을 갖다 줘요. 그럼 은행에 예금이 200억이 있다. 그러면 은행 예금주가 어디 가서 무슨 병원에 앉아 있건 등산을 하건 수영을 하건 관광을 가건 우리 은행 시스템은 일정한 이자를 줍니다. 그렇죠? 지금 4% 이자라고 그럽시다. 4% 이자하면 200억은 얼마예요? 200억 얼마예요? 8억이죠, 8억. 연간 8억, 월 한 7천만 원. 그럼 200억 가지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혹시 일하면서 200억 정도 예금 가지고 계신 분은 집에 가만히 놓으셔도 돼요. 월 7천만 원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 시스템이 크리스마스라고 이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줘요. 1년 내내.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일부 변호사, 의사, 회계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죠. 전부 이 자본 축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 활동을 중단하는 순간 자기 소득은 없어져요. 물론 음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전부 자본이에요. 자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소득인데, 이 시스템은 노동과 임금을 맞바꾸지 않는 형태예요. 자기가 노동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시스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메이킹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종 회장님처럼 자기 기업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밑에 자기가 만든 시스템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대신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해외에 출장 간다고 해서 월급 안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을 설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억 가지고 여러분 기업 설립한다고 해봅시다. 그거요, 몇 달 안 가면 결판이 나요. 거의 성공할 확률이 힘듭니다. 10억 가지고. 자,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매입하는 방법.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으니 시스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사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 관리 이렇게 다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시스템을 사버리면 돼.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란 말이에요. 좋은 프랜차이즈를 사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 요즘 사기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어제도 뉴스 나옵니다. 그거 어느 놈이 45억 해먹고 잡혀 들어갔더라고. 전부 퇴직해가지고 특히 여성들, 어르신들
그 기자가 마이크 들이대가지고 그 뭐 때문에 거기에 돈을 넣습니까? 이자를 많이 주고 내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했는데 이제 깡통 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기성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는 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 정도 선진화된 경제에서요 그렇게 일확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은행 이자율을 보세요. 4% 주고 5% 그러고 3% 그러는데 어떻게 10% 20%를 줍니까? 근데 사기 수법이 뻔하더라고. 처음에 1,000만 원 집어넣어. 그러면 매월 15%씩 줘. 1,000만 원 집어넣으면 왜? 다른 놈한테 받아다가 그러면 아이고 이거 정말 주네. 그래가지고 1억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45억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 결국 잡혔더라고. 자, 그러니까 혹시 돈이 한 10억 20억이 있어서 좋은 프랜차이즈를 사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중에 사기성 프랜차이즈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계속 지금 공정위에서 그리고 뉴스에 나온 게 뭡니까? 인테리어 하라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 지금 인테리어 해가지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하란 말이야. 인테리어 비용 1억 5천. 그 인테리어 누가 해요? 프랜차이즈 업주의 딸이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뜯어먹어버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도요 상당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하게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반팽이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합심 협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의 크기와 건전성에 따라서 자기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본소득인데요. 여기서 연금도 자본소득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근로세대 동안에 계속해서 국가나 또는 연금공단에 부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캐피탈이 돼서 나에게 계속 평생 나오는 거예요. 평생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만약에 요 애통 마케팅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득이 연금성 소득이 생긴다면 이 자체가 캐피탈이에요. 이게 자본입니다. 이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은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본은 자본이 아니에요. 그건 자본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신속한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꾸물거리다가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군사작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타이밍으로 봅니다. 언제 공격할 건가? 언제 방어할 건가? 언제 어디를 칠 건가? 요 타이밍을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자,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자, 요겁니다. 합법성을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단계 사기 먹고 그러는데 그거요 다단계 회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법 회사예요. 다단계 회사 나는 이 애터미가 살아남아 있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우리 상법에 보면요 회사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최소 자본금이. 예? 회사 상법 우리 상법 공부하신 분 안 계시나? 상법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최소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라고 우리나라 기본법이에요. 상법 있죠? 상법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어서 5천만 원만 가지면 회사 설립돼요. 법적으로 회사가 된다고.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단계 회사는 그 10배, 5억이 있어야 회사를 설립하도록 돼 있어요. 5억이. 이게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어요. 기회균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매월 매출액의 20%를 공정위 산하 조합에 갖다 놔야 돼요. 돈을. 매출액의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식당 하다가 식당에 하루에 100만 원 매출했다. 그러면 20만 원을 저기 갖다 놔야 된다니까. 그걸 몇 개월 분? 3개월 분을 그렇게 해야 돼. 매월 무빙 에버리지야. 무빙. 이동. 가장 가까운 3개월 매출액의 20%를 몽땅 갖다가 놔야 돼. 누군가가 힘이 무지무지 센 사람이 있으면 헌법 소원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누가 무엇을 얼마치 샀는지를 컴퓨터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국집을 하신다면 개똥이가 1시부터 2시까지 짜장면 5,000원짜리를 먹었다, 이걸 보고해야 된다니까. 거기다가 우리 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또는 이 홈쇼핑, 거기에 물건 납품은 반품하죠. 일반 회사는 반품 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반품해야 바꿔주든지 환불을 해줘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반품 기간이 90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현재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단계 회사는 70개밖에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단계 업체가 무지무지 많은데 나머지는 뭘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방판업으로 등록이. 그게 3만 개. 방판업으로 등록해 놓으면 앞에 의무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는 짓거리는 70개 중에요, 토종회사는 몇 개 안 되고 80%가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말랐고 거의 아마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케 살아남아 있는 거 보면 뭔가 지금 생명이 끈질기는 끈질겨요. 근데 내가 보기에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잘 안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게 하고 있거든. 안 나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기회균등이란 말이야. 이게 기회균등이에요. 왜 다른 업체는 5천만 원이면 되는데 5억이 있어야 되고, 매출의 20%를 돈을 갖다 놔야 되고, 이자 한 푼도 안 주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칼날 잡은 사람이 칼자루 잡은 사람한테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외국계 세계 회사가 이 다단계 시장의 80%를 점령하고 있어요.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2조 내지 2조 5천억 시장인데 그게 다 나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크게 각성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합법적인가 하는 걸 분명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이게 도덕성은요, 합법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화장품요, 이거요 7만 6천 얼마에 안 팔고 76만 원에 팔아도 그거 굉장히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라고. 다 그렇게 팔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두 번째, 경쟁력이 있는가.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경쟁력은요, 가격과 품질인데, 그리고 아이템인데, 요 경쟁력이 없으면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경쟁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제품의 구성. 제품의 구성은요,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재여야 됩니다. 내구재는요, 내구재는 되지 않아요. 바로 자석료가 망한 게 내구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석료 한번 사가지고 무슨 몇 개월 만에 또 삽니까? 저도 그거 300만 원을 사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스럽게 없고 결국 노인당에 갖다 주고 말았는데, 그게요,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아이템도 안 맞아요. 그게 소비재가 아니에요. 한 번 사면 몇십 년 쓰는 걸 어떻게 그걸 사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이 정의롭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네트워크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못 벌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밑으로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나는 5천만 원 가지고 성이 안 찬다. 그러신 분은 외국회사로 가십시오. 그런데 거기는 슈퍼맨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외국회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거기서 성공한 분들은 다른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보상 플랜, 성공 가능성. 성공 가능성은 뭘로 봐야 되느냐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암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어봐도 아니,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증명이 되겠어요, 그게. 지금 1억 이상만 82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수두룩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이게요, 세뇌 공작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세뇌 공작 당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교육 시스템이 어떤가.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요건요, 글로벌 진출인데 선진국 시장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500만 불 수출을 했다. 그건 참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시장이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캐나다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요,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부터 가장 고급 제품까지 다 있어요. 전부 수입한단 말이에요. 인도 제품 무지무지 싸요. 중국 제품
만약에 중국 신발, 인도 신발이 안 들어오면 미국 국민의 70%가 맨발 벗고 다녀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옷.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진짜 또 고급 제품 다 있어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도 안 되고 품질이 나쁘면 또 안 돼요. 가격이 싸면서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 시장 안 됩니다. 일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그게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무지무지 까다로운 사람. 거기 진출했어요. 캐나다 마찬가지. 캐나다는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는 3천만 밖에, 땅덩어리 우리나라 100배가 넘죠. 100배가 넘어요. 그런데 인구는 3천만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 여부.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와 다른 고객들과 이 국가에 공헌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만 쫓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어야 돼요. 이 보람이 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와 상속 가능성.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다. 자, 이런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 보셔서 내가 이 사업을 해도 후회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후회 최소화 메커니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후회 최소화 메커니즘, 의사결정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70, 80이 됐을 때 지금 내가 한 의사결정이 후회가 될 것이냐, 안 했다면 후회가 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 이게.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50인데 내가 70, 80이 됐을 때 지금 내 의사결정이 후회가 된다면 이걸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후회가 된다면 해야 된다. 그게 후회 최소화 메커니즘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기회의 신이에요. 제우스 아들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신이라는 게 전부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렇다 그 말이. 이게 기회의 신인데, 자, 기회의 신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조각이지요. 조각인데 여기 홀랑 벗고 있어요. 이게 홀랑 벗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빨리 발견되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기회가 오면 빨리 기회가 왔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벗고 있다. 그 다음에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긴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렇죠? 따라서 기회가 자기 앞에 왔을 때 빨리 잡으라고 앞머리가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려고 보면 뒤가 대머리 해가지고 못 잡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여기에 발에가 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기회를 놓친 놈이 아차 기회였구나 하고 잡으러 쫓아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놨어요. 여기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 칼입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가 과연 당신이 잡을 만한 기회인지 저울로 빨리 달아봐라 그 말이에요. 저울로 빨리 달아봐라. 그리고 칼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기회라면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회의 신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 따라서 빨리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피터 드라카라는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가 있죠. 그 양반이 경영의사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타이밍이다 그랬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무리 정확한 의사결정도 필요 없다. 자, 시지포스의 바위덩어리, 이것도 그리스 신화인데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시지포스란 임금인데 너무 교활해가지고 신도 속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죽어가지고 저승에 가가지고 요 바위덩어리를 계속 굴려올리는 형벌을 받았죠.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또 밑에 가서 또 굴려올려. 이걸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제생활이 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봉급 받으면 주머니가 도둑해요. 그러다가 다음에 가면 또 주머니가 텅텅 비어. 요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다가 평생을 보낸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지렛대 원리입니다. 지렛대는요,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요게 요 지렛대 길이가 길면 길수록 큰 무게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생의 무게, 고액의 수당, 균형의 수당 이런 것을 혼자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자기 시스템을 키운다는 게 이 지렛대의 길이를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합심 협력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지렛대가 길면은 가벼운 힘으로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르키미데스가 요 지렛대 원리를 발견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지렛목을 주면 지구라도 움직일 것이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움직일 수 있다.
태도가 중요하다. 문제는 이제 태도입니다. attitude.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거예요. 공마단에서 이런 거 보셨죠? 요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학자들은 붙입니다. 요 놈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튼튼하게 묶어놨어. 암만 떼려고 안 떨어져. 그런데 그러면 크면은 어떻게 하느냐? 크면은 작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놈이 안 떼.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떼지는데. 왜냐하면은 고정관념입니다. 아, 이 쇠사슬은 내가 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게 이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걸 자기 충족적 깨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원리예요. 이것은 내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면 성공하고, 아까 포드처럼 못하리라고 생각하면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폴 마이어는요, 대학 중퇴 말더듬이었어요. 보험회사에 세일즈맨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말을 더듬어가지고 57번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27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가장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유명한, 지금 기업을 40개나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게 유명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부자가 되놓고 나는 왜 부자가 되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해. 연구소를 만들어. 내가 왜 부자가 됐냐 이게. 그래, 우리나라도 이거 있습니다. 성공동기연구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다시 말하면 아, 나는 월천댁이다. 월천댁.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아줌마를 월천댁이라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2,000만 원 버는 아줌마를 2천댁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상상하지 말고 생생하게 상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비드리 이미징, 그랬죠? 내가 월천댁이라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남자분은 월천남이 되겠죠. 이제 열렬하게 원하고, ardently desire, 열렬하게 나는 월천댁이 되고 싶다. 왜?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효도하고 싶고 잘 기르고 싶다. 또 내 친구들에게 잘하고 싶다. 이게 뭔가 열렬하게 원하고 진정으로 믿고, sincerely believe, 나는 그렇게 분명히 된다. 이렇게 믿어야지. 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게 중요해요. 열정적으로. 인스디에스까지 액트오프니요.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성공한다. 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에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 맞는 소리 같아. 그렇죠? 그만두었을 뿐이야. 왜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Attitude is everything.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그 마음가짐이 전부다. 이렇게 시작해요. 연구해보니까 자기가 그렇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마음가짐이 전부다. 자, 에디슨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에디슨은 이거 아마 세계에서 학교를 가장 적게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3개월 만에 쫓겨났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꼬맹이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노니까 엄마가 이 자식아 말이야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무슨 사람이 되려고 그래. 꼬마가 엄마, 에디슨은 학교 안 다녔어도 훌륭한 사람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이 양반도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 양반은 요 소리를 계속 했어요. 계속. 나는 남들이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하는데 그만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워다가 또 했어요. 실제로 에디슨이 지가 최초로 창안한 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고 전부 누가 허담한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마시다 고노스키 알죠? 이 양반도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아마 졸업했던가 못했던가. 9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지금 마시다 전기를 만들었죠. 이 양반은 자기 자서전에 보면 기가 막힌 소리를 해놨어요. 내가 성공한 이유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이게 무슨 놈의 성공의 원인이 돼요. 2번째는 돈이 없는 거, 가난했던 거. 3번째는 이 사람 폐병 환자였어요.
몸이 약했던 것. 지금 생각해보면 세 가지가 돈이 없어, 가난한 거, 많이 못 배운 거, 몸이 약한 거, 이게 실패의 요인이지 어떻게 성공의 요인이 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attitude is everything. 그거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마스다 고노스케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맞잖아요.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갖다 썼다.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 다음에 몸이 약했다.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혼자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않고 협력해서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내가 성공한 원인이다. 그래놨어요. 그게 뭐예요? Attitude everything. 돈이 없고 못 배우고 몸이 약한 게, 만약에 그걸 attitude, 마음가짐을 다른 데로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는 어째서 이렇게 태어났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알죠? 해리포터 조앤 롤링, 조앤 K 롤링, JK 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이 애를 낳아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유값이 없었죠. 우유값이 없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연 몇 조의 지금 소득을 올리는 그런 재벌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닥을 치면 두려울 것, 끌 것도 없는 법이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혹시 자기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JK 롤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JK 롤링도요, 자기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갔어요. 전부 거절해. 근데 한 출판사에서, 조그만 출판사에서 오케이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완전히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간에는 크다고 하는 출판사들은 무슨 놈의 여자가 말이야, 무슨 지금 판타지를 쓰냐 말이야. 그 남자가 쓰는 거지. 그 당시는 판타지 소설은 남자만 쓰는 걸로 돼 있거든. 그런데 여자가 쓰니까 큰 출판사에서는 다 거절. 조그마한 출판사에서 우리가 출판해 주기는 하는데 이거 500권이나 팔까? 그런데 당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 말이야. 남자 이름으로 바꾸라 이거야. 그래서 JK 그렇게 했어요. JK 롤링. JK 롤링.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야. 세계 최고의 지금 갑부가 되어버린 거죠. 자,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다. 이제 선택은 자신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골탈태란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 하는 걸 완전히 벗겨버려라. 완전히 벗기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야, 자수성가한 부자의 충고. 이거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괜찮아서 내가 여기 옮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왕년에 공부 좀 했다고 편한 일자리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럼 평생 월급쟁이 신세를 멸하지 못한다. 돈은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데 따르는 보상이다. 이거 말 잘한 것 같아요. 말 잘한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그저 편하고 안전한 일만 하려는 걸 보면 한심해 죽겠다. 이 사람 무지무지 부자입니다. 강남에 빌딩이 세 채라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학력도 형편없어요.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 진흙을 묻히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면 월급쟁이밖에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 이 말을 바꿔보세요.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내 자식 잘 기르고 교육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구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런 데는 돈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빈말로 맨날 하면 헤어져요.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그따구 소리를 해야 된다. 라면도 밥 먹으러 갔는데 맨날 여자친구 보고 돈 내라고 그러고 그게 되겠냐 말이야. 그거 안 돼요. 중요한 필사즉생, 필생즉생.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죠. 죽기를 작정하면 반드시 내가 죽겠다고 하면 살고 요행이 살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내 손에 진흙을 묻히고 계급장을 떼고 바닥에 계서 다시 말하면 현재 작은 자존심을 잠깐 벽장 속에 넣어놓고 3년 뒤에 내가 월천댁 월천남 또는 이천댁 이천남이 돼가지고 더 큰 자존심을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요. 정신 안 차리면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카지노에 이 주사위를 던져서 돈 따먹기를 하는 카지노에 한 8등신 묘령의 아가씨가 턱 나타나서 저도 할게요 하고
$1,000를 턱 베팅을 하고 하니까 딜러가 주사위 2개를 턱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령의 아가씨가 저는 편안한 자세로 던질래요. 그러면서 옷을 할랑할랑 벗더니 알몸이 됐어요. 아주 편안한 자세죠. 그래가지고 얍 하고 주사위를 던지고 아 맞았다 하고 팔짝팔짝 뛰면서 주사위와 옷과 돈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갔어요. 한참 있다가 정신이 난 딜러가 혹시 주사위 숫자를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남자들이 도박하는 판에 주사위 숫자는 안 보고 도대체 뭘 받는지를 말이죠. 이렇게 정신 안 차리면 돈 다 잃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제가 결론적으로 애터미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공 그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제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실 문제고, 누구의 권유,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건 자기 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자, 모두 올바른 결심을 하셔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